제10화 관우의 무용 제1장 전령으로부터 패전 소식을 들은 원소는 크게 놀랐다. 손문대가 화웅의 손에 패하다니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요. 즉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후들을 소집했다. 제후들이 다 모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한참 뒤에 공손찬이 회의장에 들어왔다. 원소는 그가 자리에 앉은 다음 입을 열었다. 일전에 포장군의 아우가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진군하였다가 허다한 군사를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 잃더니 이번엔 손문대가 다시 화웅에게 패하였소. 이에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꺾였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제후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다. 원소가 눈을 들어 좌중을 둘러보니 공손찬의 등 뒤로 범상치 않게 생긴 세 사람이 턱 버티고 서서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북평태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시오. 원소가 묻자 공손찬은 유비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나와 동문수악한 아우로 평원년의 현령 유비입니다. 그러자 자칭 분무장군이 된 조조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지난날 황건적을 무찔렀던 바로 그 현덕공 아니시오? 그렇소이다. 공손찬은 유비를 여러 제후에게 인사시키고 그의 공로와 출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현덕공은 여기와 앉으시오. 원소가 권하자 유비는 겸손하게 사양했다. 제 어찌 제후의 반열에 끼겠습니까? 그러자 원소는 아예 말을 놓았다. 착각하지 말게. 자네 이름이나 벼슬을 대접해서 앉으라는 게 아니고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 된다기에 앉으라는 걸세. 공손찬도 거들었다. 모처럼의 호의니까 어서 앉게. 여러 장군도 따라 권했다. 그러시다면 유비는 말석에 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러자 관우와 장비가 그의 뒤로 따라가 팔짱을 낀 채 시립했다. 그때 갑자기 척후병이 아래오 하고 달려들어와서 보고했다. 철갑 기마병을 이끌고 사수관을 내려온 화웅이 손견태수의 붉은 머리싸개를 장대 끝에 매달아 흔들고 군영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원소가 좌중을 향해 물었다. 누가 나가 싸워보겠소? 그러자 원술의 등 뒤에 섰던 사납고 날랜 휴장 유섭이 앞으로 나섰다. 소장이 나가겠습니다. 장하다. 가서 화웅의 목을 따가지고 오너라. 원소는 기뻐하며 술잔을 내주었다. 유섭은 단숨에 마시더니 가자 하고 호령하여 군사를 이끌고 적의 중심부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척후병이 아래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유섭 장군은 사막도 채 싸우지 못하고 화웅의 칼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일동은 크게 놀랐다. 그때 기주자사 한복이 끼어들었다. 놀랄 것 없소이다. 내 휘하엔 일찍이 싸움에 패본 적이 없는 상장 반봉이 있소. 그라면 능히 화웅의 목을 베어가지고 올 것이요. 원소가 기뻐하며 물었다. 어디 있소 그 장수는? 후진 우익에 있을 겝니다. 얼른 불러오시오. 그리하리다. 한복이 부르자 반봉은 큰 도끼를 들고 본영까지 말을 타고 달려왔다. 참으로 믿음직한 우거리로군. 지체 말고 달려가서 화웅을 잡아오너라. 반봉은 큰 도끼를 들고 달려나갔다. 그러나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척후병이 급히 달려 들어오더니 다급히 보고했다. 반봉 장군 역시 화웅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사람들의 낯빛이 모두 변했다. 원소가 탄식하며 말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나의 상장 알량문추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화웅쯤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한 사나이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제가 화웅의 머리를 갖다 바치겠나이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보니 키는 구척이요 수염의 길이는 두자여 눈이 가늘고 길며 눈초리가 위로 째진 봉안에 누에 눈썹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익은 대추빛이고 목소리는 거대한 종소리 같은 거 하니 하나의 턱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굽니까? 원소가 묻자 공손찬이 대답했다. 저 사람은 유현덕의 아우 관우입니다. 현재 무슨 벼슬에 있소이까? 유현덕을 따라다니는 마궁수로 있소이다. 그 말을 듣자 군막 안에 있던 원술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뭐라고 이놈 내 놈이 우리 제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냐. 일개 궁수 주제에 어찌 감히 망발을 이내 올리느냐. 매질해서 쫓아내야겠구나. 그러자 조조가 공로 원수를 급히 제지했다. 공로는 노려워 마시오.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칠 때는 그만한 용기와 지략이 있을 터이니 시험 삼아 내보내고 만일 이기지 못하면 그때 가서 책망해도 늦지 않으리다. 역시 조조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밝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술의 형인 원소가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일개 궁수를 내보내면 화웅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오. 이에 조조가 반박했다. 저 사람의 풍채가 속되지 않은데 화웅이 어찌 궁수인 줄 알겠소이까. 그러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관우가 말했다. 만일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면 제 목을 베십시오. 조조는 따끈한 술 한 잔을 따라 관우에게 건넸다. 한 잔 마시고 나가시게. 그냥 거기 놓아두십시오. 갔다 와서 마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관우는 82근이나 되는 청룡원 얼도를 비껴들고 거기 있는 말 한 피를 당겨 훌쩍 올라타더니 두자기리의 검은 수염을 흩날리며 적진 속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다. 거리가 멀어 본영에서는 관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의를 북돋는 양 진영의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관우가 뛰어든 적진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함성이 계속 일어났다. 패전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원소의 본영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역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원소, 조조를 비롯한 각국 제후들이 모두 일어나 고개를 앞으로 빼고 싸움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뿌연 먼지 속에 앞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피아의 군대가 숨을 죽이고 조용해진 순간 어디선가 말방울 소리가 들렸다. 일동이 보니 먼지 속에 청룡도를 든 관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더니 나는 듯이 달려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수급을 원소 앞에 탁자 위에 휙 내던졌다. 자, 함께들 보시지요. 그것은 적장 화웅의 머리였다. 수급은 쟁반에 받쳐 대장에게 보이는 것이 예의였지만 관우는 그냥 내던짐으로써 일종의 시위를 한 셈이었다. 옷자락에 피가 몇 방울 튕긴 원소는 관우의 무리함에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연합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화웅의 머리를 본 다른 제후들이나 다나의 군병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뱉기에 바빴다. 오, 화웅이다. 화웅의 수급이다. 그 소리가 번지면서 삼군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올렸다. 이에 원소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말에서 내린 관우는 조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말했다. 그럼 맡겨두었던 술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조조가 따라 놓았던 술은 아직도 식지 않고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날 관우가 보인 무용을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예찬했다. 천지누를 위험해 고문도 으뜸일세. 영문이 북소리가 둥둥 두물릴 적에 관원장 술잔 놓고 용맹을 펼쳐배니 술잔이 식기 전에 화웅을 베었구나. 조조는 관우의 늠름한 태도에 반했다. 관우에 대한 그의 흠모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만면의 웃음을 띠며 술병을 들고 말했다. 한 잔 더 하시게. 그러나 관우는 사양했다. 아니오시다. 저 혼자만의 영예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그 잔은 전군을 위해 들어주십시오. 참 그렇군. 그럼 만세 삼창이라도 할까? 하아. 잔을 들고 조조가 일어선즉 또다시 천지가 뒤집힐 듯한 함성이 일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형님이 화웅의 목을 베었으니 이때를 타서 사수관으로 진격합시다. 이 몸이 선봉에 서서 동탁을 사로잡아 제후들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 본즉 그는 장팔 사모를 짚고 유비의 곁에 시립해 있던 장비였다. 원술이 또 화가 나서 꾸짖었다. 우리 대신들도 스스로 경솔하게 있는데 일개 현령의 수하졸개가 어찌 감히 이곳에서 잘난 체를 하느냐. 저놈들을 모두 군막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자 조조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귀천을 따지고 그러시오. 그 말에 원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공들이 이처럼 일개 현령 따위를 중히 여긴다면 나는 내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가겠소. 어찌 말 한마디를 가지고 큰일을 그르치려 하시오. 내 말에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구려. 조조는 한 발 물러섰다. 동맹을 깰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손찬에게 귀띔하여 유비와 관우, 장비를 먼저 군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조조는 밤이 되자 술과 고기를 몰래 처서로 보내 세 사람을 위로했다. 제2장. 화웅이 죽었다. 화웅군이 패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낙양은 놀라 물끓듯 하였다. 이숙은 동탁에게 사태의 다급함을 알렸다. 동탁은 이유와 여포 등을 모아놓고 대책을 상의했다. 이유가 말했다. 지금 우리는 상장 화웅을 잃었지만 적의 군세는 매우 넓고 큽니다. 더욱이 원소가 맹주가 되었으니 그의 삼촌 태부 원해와 안팎으로 응전한다면 일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원해를 제거한 다음 승상께서 친히 대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서십시오. 동탁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즉시 이각과 곽사를 불러 군사 500명을 이끌고 태부원의 집으로 가서 물샐 틈 없이 둘러싼 뒤 어른 아이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명했다. 그리고 원의 수급을 먼저 사수관으로 가져다가 관문 밖에 효시하라고 일렀다. 그 후 동탁은 20만 대군을 일으켜 두 길로 나누어 진군했다. 먼저 이각 곽사에게 5만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으로 나가 굳게 지키되 싸우지는 말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15만 군사를 이끌고 이후 여포, 번주, 장제 등과 함께 낙양성에서 50리 떨어져 있는 호래관으로 나아갔다. 군마가 모두 호래관에 도착하자 동탁은 여포에게 3만 군사를 내주며 명했다. 봉선은 관 밖에다 진을 치라. 그리고 자신은 호래관 위에 주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령에 의해 나는 듯이 원소 본영에 전달되었다. 이에 원소가 제후들을 서둘러 소집하자 조조가 말했다. 동탁이 호래관에 진치고 우리 제후들 간의 연락로를 끊으려는 모양이니 이제는 우리도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적과 대치해야 하겠소이다. 좋소, 그렇게 하십시다. 연합군은 유격군으로 편성된 조조군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의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당시 표현으로는 18로군이라고 했다. 원소는 18로군을 둘로 나누어 원술, 손견, 한복, 공주, 유대, 장막, 장초, 마등 등의 8로군은 사수관에 투입하고 왕광, 교모, 포신, 원유, 공융, 장양, 도겸, 공손찬 등의 8로군은 호래관에 투입했다. 그리고 대장인 원소 자신은 본영에 남아 전체를 지휘하고 분무장군 조조는 유군을 이끌고 양쪽을 오가며 필요한 것을 돕도록 했다. 8로군의 제후가 제각기 군사를 일으켰다. 한해태수 왕광이 가장 먼저 호래관에 도착했다. 그러자 여포가 철갑 기마병 3,000명을 거느리고 나는 듯이 달려와서 맞았다. 왕광은 군마를 벌려 진을 치고 영문 깃발 아래로 말을 몰고 나가 바라보았다. 여포는 이미 진 앞에 나와 있었다. 머리에는 비녀 3개로 묶은 붉은 금관을 쓰고 몸에는 서천의 붉은 비단에 온갖 꽃을 수놓은 전포와 머리를 삼키는 짐승 얼굴 모양의 고리를 엮어 만든 갑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딱딱한 가죽에 사자 모양을 정교하게 새긴 띠를 띠었다. 그리고 어깨에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손에는 방천화극을 꼬나들었다. 그가 타고 앉은 적토마의 힘찬 울음이 바람을 가르니 그 모습은 과연 사람 중에 여포여 말 중에 적토마였다. 왕광은 수하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나가 싸우겠느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뒤편에서 한 장수가 창을 꼬나든 채 말을 몰고 나왔다. 왕광이 보니 방열이었다. 한 해의 명장으로 알려진 장수라 왕광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 방열도 전의를 돋우는 북소리와 함께 출전할 때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상대는 불세출의 용장 여포다. 말이 서로 엇갈리면서 5탑을 채 어우르기도 전에 방열은 여포의 방천화극에 찔려 말밑으로 떨어졌다. 그 여세를 몰아 여포가 3,000 군사와 함께 창을 휘두르며 돌격해오니 왕광의 군사는 크게 패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포는 무인지경을 넘나들듯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왕광의 군사를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다행히 동군태수 교모와 사냥태수 원유의 군사가 도착하여 왕광을 구출하니 여포는 그제야 물러갔다. 그러나 왕광, 교모, 원유 등의 3로군은 수많은 인마를 잃고 30리나 후퇴하여 군영을 세웠다. 뒤이어 포신, 공용, 장양, 도겸, 공손찬 등의 나머지 5로군이 모두 도착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으나 여포는 영웅이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걱정들만 하고 있었다. 그때 하급 장교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여포가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덟 제후는 일제히 말을 타고 군사를 8개 부대로 나누어 높은 언덕 위에 진을 쳤다. 멀리 바라보니 여포의 군마가 주장에 수놓은 깃발을 펄럭이며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상당태수 장양의 수하에 창 잘 쓰기로 이름난 목순이란 장수가 있었다. 그가 창을 꼬나들고 기세 좋게 달려나갔다. 그러나 여포의 손이 번쩍 올라가는가 싶더니 한 창에 목순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지켜보던 여덟 제후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해태수 공용의 부장 무한국이 쇠망치를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여포도 말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둘이 어울려 10여 합을 싸우는 것 같더니 마침내 여포가 내리친 창날에 무한국의 한쪽 팔이 떨어졌다. 무한국은 쇠망치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무한국을 구하라. 이를 지켜보던 여덟 제후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러자 팔로군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나갔다. 그제야 여포는 형세의 불리함을 알고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제3장. 군영으로 돌아온 제후들은 다시 머리를 맞댔다. 조조가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 여포는 워낙 용맹하여 당인의 재간이 없으니 사수관 쪽에 가 있는 7 제후들을 포함하여 18로군의 제후들이 모두 모여 계책을 논의해야겠소. 일단 여포만 사로잡는다면 동탁을 죽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게요. 그러니 여포부터 잡아야 하지만 예사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 18로군의 군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잡아야 할 것 같소이다. 내 생각도 그렇소. 원소는 곧 군령을 내려 사수관 방면에 진을 치고 있는 팔로군 제후들에게 전령을 띄우려고 했다. 그러나 전령이 미쳐 떠나기도 전에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여포다. 여포가 온다. 뒤이어 성난 파도에 밀리는 거품 마냥 아군은 속절없이 뒤로 밀렸다. 여덟 제후가 일제히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제일 먼저 공손찬이 창과 비슷이 생긴 삭을 휘두르며 여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몇 합 싸우지도 못하고 패에 달아났다. 틈을 주지 않고 여포는 적토마를 몰아 뒤쫓았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는 바람처럼 내달았다. 금세 거리가 좁혀들어 여포의 방천하극이 공손찬의 등을 찌르려 할 때였다. 옆에서 고리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운 한 장수가 장팔 사모를 꼬나들고 번개같이 말을 달리며 외쳤다. 성을 3번 바꾼 종놈아, 개석거라. 연인 장비가 내 목을 베러 왔노라. 고현동. 여포는 흘깃 보더니 공손찬을 버리고 장비에게 덤벼들었다. 장비는 정신을 집중하여 여포와 격렬히 싸웠다. 10여 합을 지나면서 장비는 마음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여포의 이름이 공연한 게 아니었구나. 여포도 속으로 크게 놀랐다. 이런 뛰어난 장수가 어찌 이름이 나지 않았을까? 장비의 장팔 사모는 여포의 자금관과 갑옷을 여러 번 스쳐 지나갔다. 여포의 방천하극도 장비의 미간과 가슴을 여러 번 스쳐 지나갔다. 장팔 사모와 방천하극이 부딪힐 때는 격렬한 불꽃이 튀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은 땀에 젖어 자갈을 깨물며 허겁지겁하건만 마리의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마치 용과 범이 어우러지는 듯한 눈부신 싸움이라 두 편의 군사들 모두 손에 땀을 쥐고 관전하면서 함성을 질렀다. 저런! 장비가! 어이쿠! 여포가! 그러나 여포의 방천하극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날카롭고 사나워지는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장비의 장팔 사모는 50여 합이 지나면서 약간 어지러워지는 기미가 보였다. 이를 갈파한 관우가 말을 박차고 82근짜리 청룡원 얼도를 춤추며 내달았다. 여포야 꼼짝 말고 개 섞어라. 관우가 가담한 뒤 3마리의 말은 정자형으로 맞붙어 다시 30여 합에 이르렀으나 여포를 거꾸로 뜨리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비가 쌍고검을 빼들고 갈기털이 몸털과 다른 누런 황종말을 몰며 급히 달려나갔다. 여기 유비도 있느니라. 세 형제는 여포를 둘러싸고 주마등처럼 돌아가며 어지러이 몰아쳤다. 그 모습을 팔로군의 제후와 병사들이 모두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세 형제의 협공에 여포가 탄 적토마는 마침내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이건 못 당해내겠는걸. 그렇게 생각한 여포는 유비의 얼굴을 향해 냅다 창을 찌르고 그가 움찔하여 몸을 피하는 사이 그 틈을 뚫고 나가 방천하극을 거꾸로 끌며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달아났다. 세 사람이 어찌 그를 선선히 보내주겠는가.
말을 박차며 추격해갔다. 이를 본 팔로군의 군사들도 일제히 고함치며 그 뒤를 따르니 여포의 군마는 앞을 다투어 호래관 쪽으로 달아났다. 유비, 관우, 장비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는데 이 싸움을 옛사람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한나라의 운수가 환 영제 때 이르러 타오르던 붉은 해 서쪽으로 기울자 간신 동탁 멋대로 소재를 쫓아내니 나약한 진류왕은 자다가도 놀라네. 조조가 경문 돌려 천하사방 알리니 분노한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원소를 떠받들어 맹주로 삼은 뒤 왕실도와 태평열자 맹세들을 했었지. 오누 여포 세상에 비할 자 없을 만큼 뛰어나게 큰 제주 사해에 뽐내는데 몸에 걸친 갑옷엔 용빈을 새기었고 상투 위에 금관엔 꿩깃이 꽂혀있네. 띠에는 울퉁불퉁 짐승 머리 붉어지고 뒤섞인 비단옷엔 봉황이 날고 있고 용마가 내다르면 큰 바람 일어나고 화극이 번쩍이면 서슬이 퍼렇더라. 관문 나와 싸움 걸면 네 감히 당해낼고 제후들은 겁에 질려 오금도 못 펴는데 춤추듯 튀어나온 연나라의 장비는 길이가 장팔인 장팔 싸먹 꼬나드네. 곤두선범 수염을 금실처럼 빛내고 부릅뜬 고리눈에 번갯불 번쩍이며 격렬히 싸웠으나 승패를 못 가리니 보다 못한 관운장 진지에서 일어나 청룡도 휘두르니 서릿발 찰랑쿠나. 연두빛 점포는 나비처럼 펄럭이고 말발굽 닿는 곳엔 귀신도 울부짖네. 눈앞에서 노하니 응당 피를 흘리겠지. 영웅 현덕 유비도 쌍고검을 빼들고 위엄을 떨치면서 용맹한 펴보이니 사람을 애워싸고 얼마를 싸웠던가. 맞고 치고 가리고 숨 돌릴 틈도 없네. 함성이 진동하니 천지를 뒤엎는 듯 살기가 충천하니 별빛도 싸늘한데 힘이 다한 여포는 달아날 길 찾아서 진지를 바라보며 말을 박차 뛰노나 화관의 방천극을 거꾸로 잡아끄니 금박 입힌 오색기 어지러이 흩어지고 갑자기 곱비 끊고 적토마 내달리며 나는 듯 몸을 뒤채 호래관 올라가네. 여포를 뒤쫓아 호래관 밑까지 달려간 세영제는 무언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 호래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위에는 푸른 비단으로 만든 일산, 곧 청라산계가 서풍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건 동탁이 분명하오. 여포를 쫓는 것보다 동탁을 잡아야지. 풀을 베려면 뿌리를 뽑아야 하오. 그리고는 말을 박차고 호래관 쪽으로 달려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